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양 성중의 관상으로 명성을 떨치던 윤태관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만 살펴도 그 사람의 과거와 앞날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었지요. 조정의 대신들조차 은밀히 그를 찾아와 운명을 묻곤 하였습니다. 윤태관의 집 문간방에는 늘 관상을 보려는 이들이 줄을 이었지요. 부자는 더 큰 부를 얻는 법을 묻고 벼슬아치는 승진의 때를 알고자 했으며 장사꾼들은 장사의 기흉을 점치려 하였습니다. 그의 딸 소월은 어려서부터 아비 곁에 붙어 다니며 관상 보는 법을 자연스레 익혔습니다. 소월아, 사람의 얼굴에는 하늘이 써놓은 글자가 있단다. 그 글자를 읽을 줄 알면 그 사람의 마음과 팔자를 알 수 있지. 윤태관은 12살 소월에게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소월은 영리한 아이였지요. 아비의 말 한마디를 금세 깨우치고 얼굴빛의 미묘한 변화에서 기륭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늘 무상한 법.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당시 세도가의 우두머리였던 김한겸이 윤태관을 시기하게 된 것이지요. 김한겸은 자신의 관상을 본 윤태관이 탐욕이 지나치면 화를 부를 것이오라 하자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포졸들이 갑자기 윤태관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윤태관, 역모를 꾸몄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순순히 나오라. 앞장선 이는 포교였지요. 윤태관이 놀라 밖으로 나오니 이미 모든 것이 꾸며진 판이었습니다. 김한겸이 짜놓은 함정이었지요. 서재에서는 역모의 증거라며 조작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길은 없었습니다. 아비, 소월이 울부짖으며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이미 포졸들에게 결박된 채였습니다. 소월아, 울지 마라. 하늘이 내린 재주를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그것이 아비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지요. 윤태관은 옥에 갇힌 지 사흘 만에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미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한 달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14살 소월은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집은 관가에 몰수되고 재산은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한때 조정 대신들조차 드나들던 그 집은 텅 빈 채 쓸쓸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소월은 몸 하나 간신히 빠져나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친척들은 연루될까 두려워 연을 끊고 예전엔 관상을 보러 왔던 사람들조차 외면했습니다. 세상이란 참으로 야박하였지요. 그날부터 소월은 궁궐 담밑, 다리 밑, 절간 처마 밑에서 밤을 새우며 살았습니다. 배고픔에 쓰러질 때도 있었고 추위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아비가 남긴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주를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세월이 흘러 소월은 17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단정하였으나 낡은 누더기 옷을 걸친 채 거리를 헤매는 모습은 영락없는 거지였지요. 그래도 소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에게서 물려받은 관상술만큼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월은 한양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구걸하며 하루를 버텨나갔지요. 사람들은 소월을 그저 불쌍한 거지 처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남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신비한 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몰락한 관상가의 딸이 다시 일어설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었지요. 한양 남대문 밖 큰 장터는 해가 중천에 오르면 온갖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쌀과 보리를 파는 곡물전, 무명과 명주를 펼쳐놓은 포목전, 그리고 갖가지 농기구와 생활용품을 늘어놓은 상인들이 저마다 목청을 돋우며 손님을 불렀지요. 소월은 장터 한 모퉁이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삼배 치마에는 기운 자국이 가득하고 한때는
고운 비단이었을 저고리도 빛이 발에 초라하였지요. 그러나 소월은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지의 행색일망정, 관상가의 딸로서 품이 많은 잃지 않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동량 좀 주십시오. 사흘째 굶었습니다. 소월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으나 사람들은 못 본 채 하고 지나쳤습니다. 간혹 엽전 한 입 던져주는 이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업신여김이 서려 있었지요. 그때 장터 저편에서 화려한 가마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길을 비켜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마 앞뒤로는 종들이 따르고 그 옆으로는 화려한 도포 차림의 젊은 도령이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판서댁 장도령이시라네. 장규원 도령 말이군. 집안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25 장규원은 아비의 권세와 재력을 등에 업고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세도가 자제였습니다. 얼굴은 희고 살이 올라 탐욕스러웠으며 눈매는 방탕한 기운을 감추지 못했지요. 장규원의 눈길이 느티나무 밑 소월에게 머물렀습니다. 비록 거지 옷차림이었으나 맑은 얼굴과 고든 자태가 여느 거지와는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저 거지 계집이 제법 볼만하구나. 장규원이 말에서 내려 소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뒤이어 종들이 몰려왔지요. 이봐, 거지 계집, 나를 알겠느냐? 소월은 고개를 들어 장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월의 눈에는 그의 관상이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좁은 이마, 탐욕스러운 눈빛, 입가에 서린 음란한 기운, 무엇보다 인당에는 검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소인은 장도령을 모릅니다. 소월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뜻밖의 말에 장규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 나를 모른다고? 종들이 나서며 소월을 꾸짖었습니다. 감히 도령께 예를 갖추지 않다니 거지 주제에 어디서 버릇을. 종 하나가 소월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소월은 땅에 넘어지며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안쓰럽게 바라보았으나 감히 말릴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거지 계집이 건방지구나. 내가 누군지 가르쳐 주마. 장규원이 비웃으며 종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종들이 소월의 옷을 잡아 끌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소월이 애원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월이 피 묻은 입술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얼굴은 오래 못 가리라. 탐욕이 곧 화가 되지요. 그 말은 작게 흘러나왔으나 주위 몇몇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라, 감히 나에게 불길한 말을 내뱉다니. 장규원이 발끈했지만 소월의 눈빛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서려 있었지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한 말이로다 섬뜩하지 않은가. 혹여 그 말이 맞는 건 아닌지. 장규원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지 계집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이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 미친 계집을 당장 장터 밖으로 끌어내라. 종들이 소월을 붙잡아 장터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소월은 비틀거리며 걸어갔으나 눈빛만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이도 있었습니다. 24의 가난한 선비 이도현. 그는 분노를 삼키며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소월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습니다. 탐욕이 곧 화가 되리라. 과연 무슨 뜻일까? 도현은 소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터에서의 그 일이 있은 지 사흘 뒤 한양 성중에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궁궐담 밑 처마에 몸을 웅크린 채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으나 딱히 갈 곳이 없었지요. 그날 저녁 한양 거리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판서댁에 큰일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장규원의 집안이 대대로 관리해오던 강원도 일대 토지가 송사에 휘말린 것이지요. 그동안 장씨 집안은 관가의 힘을 빌려 그 땅의 소출을 독차지해 왔는데 원래 주인이라 주장하는 선비가 나타나 분명한 문서를 내밀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조정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조사한 끝에
장씨 집안이 불법으로 땅을 차지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 땅은 주인에게 돌아가고 그동안 거둔 소출의 절반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장터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다 있나? 판서댁이 송사에서 졌다니 세상에. 그러자 누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장터에서 그 거지계집이 한 말 생각나지 않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탐욕이 곧 화가 된다 하지 않았던가. 설마 그 말이 이렇게 맞아떨어질 줄이야.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한편 이도현은 자신이 묶는 주막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모, 판서댁 일이 사실이오? 그럼요, 선비어른. 온 한양이 떠들썩하답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주모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그 거지 처녀가 한 말, 그게 딱 맞았다지 뭡니까?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본 소월의 눈빛과 말이 다시금 떠오른 것입니다. 탐욕이 곧 화가 되리라. 비가 그치자 도연은 소월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거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늘 떠돌아다니기에 자취를 붙잡기 힘들었지요. 이틀 동안 한양 곳곳을 헤매던 끝에 도연은 성균관 뒷골목에서 마침내 소월을 보았습니다. 소월은 담 밑에 앉아 동량을 구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의 폭행으로 얼굴에 멍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연이 다가서자 소월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어른, 동량 좀 주십시오. 동량을 드리기 전에 묻고 싶은 것이 있소. 도연은 소월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장도령에게 한 그 말, 어찌하여 그대로 맞아떨어진 것이오? 소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제야 이 선비가 그날 장터에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선비께서 그 자리에 계셨군요. 그렇죠. 당신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이렇게 들어맞았다니 혹시 우연이었습니까? 도연의 눈빛에는 진지한 호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월은 잠시 그를 살펴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어릴 적부터 아비에게서 관상술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운명이 새겨져 있다고 하지요. 관상술이라 그렇다면 당신은 단순한 거지가 아니군요. 도연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소녀의 아비는 한때 한양에서 이름난 관상가였습니다. 그러나 세도가의 모함으로 영모제를 쓰고 억울히 돌아가셨지요. 소월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그녀의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도령의 관상에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얼굴에는 탐욕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당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이는 곧 큰 손실을 당할 상입니다. 소월의 말에 도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거지 처녀가 정말로 비범한 능력을 지녔음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 관상도 한번 보아주겠습니까? 도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소월은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넓고 높은 이마, 맑고 깊은 눈빛, 무엇보다 인당이 환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비님의 관상은 참으로 귀합니다. 소월이 조심스레 말하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기대감이 어려졌습니다. 그 무렵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월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불쌍한 거지 처녀가 아니라 예언의 능력을 지닌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소월은 한참 동안 도연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도현의 관상은 참으로 비범하였지요. 이마는 넓고 높아 지혜와 학문의 기운이 가득했고 눈빛은 맑고 깊어 성품의 고듬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관록궁이 환히 빛나 훗날 높은 벼슬에 오를 기운이 뚜렷했습니다. 선비어른께서는 귀한 관상을 지니셨습니다. 소월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뜻이오? 도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소월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마가 넓으니 학문의 재주가 뛰어나고 눈매가 맑으니
마음이 고드십니다. 무엇보다 관록궁이 빛나니 머지않아 벼슬길에 오를 팔자이십니다. 벼슬길이라니 나는 가난하여 과거 응시조차 주저하고 있는데 어찌 그런 길을 꿈꿀 수 있겠소? 도연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어른 하늘이 내린 재주를 스스로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소녀가 보기에 올가을 과거에서 반드시 좋은 소식을 얻으실 것입니다. 정녕 그리 되겠소? 도연의 눈빛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소월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시험에 임하실 때 마음을 조급히 먹지 마십시오. 첫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흔들리지 않으시면 뒤 과목에서는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연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만난 거지 처녀가 어찌 이토록 정성스럽게 조언을 해주는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연이 깊이 절을 올리자 소월은 깜짝 놀라 그를 일으켰습니다. 선비어른, 소녀는 거지 몸이라 그런 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결코 그저 거지가 아니요. 하늘이 내린 특별한 재주를 가진 분이요.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소월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부모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뒤로 자신을 이렇게 알아봐주는 이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이후 도연은 자주 소월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관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으나 점차 소월의 인품과 기품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거지 행색일망정, 그녀에게는 남다른 아우라가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걸 어찌 구하셨습니까? 별것 아니요. 주막에서 남은 것을 얻어온 것뿐이요. 도연은 겸손히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끼니를 줄인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선비어른, 소녀 때문에 고생하시면 안 됩니다. 고생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습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내겐 큰 힘이 되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꿈과 포부를 털어놓았고 소월은 아비에게 배운 관상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비께서는 관상을 볼 때 단순히 기륭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부르고 화를 피할 수 있는지도 일러주셨지요. 그렇다면 내게도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겠소? 선비어른께서는 학문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때로는 백성의 삶에도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훗날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소월의 말은 언제나 깊은 울림을 주었지요. 도연은 점점 더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며칠이 지나 도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올 가을 과거에 응시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용기를 주었소.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으리다. 선비어른께서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으실 것입니다. 소녀가 장담하겠습니다. 소월의 확신에 도연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소월의 이야기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장규원 집안의 일이 그녀의 말대로 들어맞은 까닭에 사람들은 더 이상 소월을 그저 거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몰래 그녀를 찾아와 운수를 묻는 이도 생겨났지요. 그러나 소월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연과 나누는 이야기였지요. 두 사람의 신뢰는 점점 깊어졌고 신분의 차이가 엄연했으나 마음만은 서로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다가올수록 도연의 마음은 조급해졌지만 소월의 격려 덕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한층 더 깊어져 갔지요. 한양 남쪽 스물이 남짓 떨어진 과천 고을에는 홍치수라는 원님이 있었습니다. 나이 50을 넘기고서야 겨우 현령 자리에 오른 그는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였지요. 같은 과거 동기들은 이미 판서나 참판 자리에 올랐는데 자신만 변방 고을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생각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홍치수의 관상은 참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작고 탐욕스러운 눈에는 늘 욕심이 글썽거렸고 아래로 처진 입꼬리에는 음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뾰족한 코끝과 좁은 콧방울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그런 홍치수에게 장규원이 찾아온 것은 지난 봄 일이었습니다. 송사에서 패한 뒤로 새로운 돈주를 찾던 장규원의 눈에 과천의 기름진 논밭이 들어왔던 것이지요. 홍원님, 오랜만입니다. 아, 장도령, 어찌 이런 먼 곳까지 오셨소? 좋은 일로 왔습니다. 원님과 함께 큰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도가 있지요. 두 사람은 은밀히 머리를 맞댔습니다. 장규원의 꾀는 이러했습니다. 고을 백성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그 곡식을 한양으로 실어 날라 큰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었지요. 문제는 백성들이 선뜻 땅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규원은 홍치수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원님께서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시고 부역을 늘리시면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땅을 팔 것입니다. 홍치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리하면 나는 무엇을 얻게 되오? 이익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탐욕스러운 홍치수는 더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과천 백성들의 삶은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홍치수는 갖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늘렸습니다. 농사 세금, 우물 세금, 심지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바치는 세금까지 매겼지요. 부역 또한 끝이 없었습니다. 관아 담을 수리한다 하여 백성을 부리고 길을 닦는다 하여 또 동원했습니다. 백성들은 논밭을 돌볼 겨를도 없이 부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한 농부가 울분을 터뜨렸지만 홍치수는 냉정하게 말했지요. 나라 일을 위하는 것인데 불만이 무엇이오? 세금을 낼 수 없거든 땅을 팔아내거라. 결국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하나둘 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규원은 그 땅들을 헐값에 사들였지요. 원래 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값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산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가 와야 할 때는 가물고 맑아야 할 때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벌레떼가 몰려와 곡식을 해치기도 했지요. 기름진 땅이라더니 어찌된 일인가? 장규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홍치수도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지요. 올해만 운이 나쁜 것이요. 내년엔 달라질 것이요. 하지만 이듬해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져 투자한 돈만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땅을 빼앗긴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 탐욕스러운 자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을 빼앗아간 자들에게 응보가 내리게 하소서. 백성들의 울분 섞인 기도가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무렵 소월은 한양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과천에서 올라온 장사꾼이 하소연하듯 전한 이야기였지요. 그 홍치수라는 원님과 장규원 도령이 한통속이 되어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늘이 보실 터인데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소월은 눈을 감고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관상에 드리운 어둠이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탐욕의 그림자가 점점 깊어지고 있구나. 소월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반드시 화를 부른다는 것이 관상의 이치였지요. 장규원과 홍치수는 이미 그 선을 한참 넘어 있었던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소월의 말은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듯 하였지요. 과천의 밤하늘에는 이미 알 수 없는 음기가 감돌고 있었으니 마치 큰 변화를 예고하는 듯 하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드디어 과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장이 열리자 전국에서 몰려든 선비들로 성안은 들썩였지요. 그 가운데 이도현도 있었습니다. 소월의 격려를 받고 마침내 큰 시험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시험 전날 밤 도현은 소월을 찾아갔습니다. 소월은 여전히 궁궐담 밑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시험이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월은 달빛 아래서 도현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전에 없던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선비어른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하늘이 정해놓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정녕 잘 될까요? 소녀가 처음 배웠을 때부터 확신하였습니다. 선비어른께서는 장원급제하실 상이십니다. 소월의 확신에 도연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도연은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하여 길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시험이 시작되자 도연은 순간 붓을 멈추었습니다.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지요. 그러나 소월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첫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도연은 마음을 가다듬고 아는 대로 성실히 적어나갔습니다. 둘째 날 중장시험에서는 자신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붓끝이 물 흐르듯 움직였지요. 셋째 날 종장시험에서도 도연은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답에서는 평소 소월과 나눈 대화가 큰 힘이 되었지요. 한 달 뒤 드디어 방방이 붙는 날이 왔습니다. 성문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지요. 사람들은 벽에 붙은 합격자 명단을 앞다투어 읽어내려갔습니다. 장원급제, 안동 이씨 이도현. 순간 장터가 떠나갈 듯 환성이 터졌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이름이 맨 윗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원급제라니, 내가 정말 장원급제를 하였구나. 도연은 기쁨에 겨워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소월의 예언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들어맞은 것이지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가난한 선비가 장원급제를 했다니, 그 거지 처녀가 말한 대로 되었구나. 이제는 틀림없다. 저 처녀에게는 신통한 힘이 있는 게야.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소월은 더 이상 불쌍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언이 2번이나 맞아떨어진 신비한 처녀로 여겨지게 된 것이지요. 조정의 소식이 오르자 임금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장원급 제자의 답안을 친히 열람하시고는 크게 감탄하셨지요. 이런 인재라야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니라. 당장 권례로 불러들이라. 도연은 곧바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초임은 정원이었으나 곧 그의 능력과 올곧음을 알아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맡은 일 중 하나는 지방 수령들의 치적을 조사하는 임무였습니다. 각 고을을 살피고 백성들의 삶을 헤아리는 일이었지요. 그러던 중 과천 고을의 흉흉한 소문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전들이 보고하기를 과천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는다 합니다. 무슨 연유이냐? 홍치수 원님이 세도가 자제 장규원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수탈한다 합니다. 장규원의 이름을 듣는 순간 도연은 소월이 모욕당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 역시 귓가에 맴돌았지요. 탐욕이 곧 화가 되리라. 반드시 직접 조사해야겠구나. 도연은 과천 고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소월도 도연의 장원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일었지요. 이제 벼슬아치가 된 도연은 더 이상 자신과 어울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비어른께서는 정말 큰 길을 걸으시는구나. 소월은 밤하늘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마음속 가장 소중한 자리는 여전히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말입니다. 이도현이 과천 고을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홍치수와 장규원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새로 급제한 관리가 자신들의 행적을 살피러 온다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지요. 이럴 수가 하필 이때 어사가 오다니. 홍치수는 식은땀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장규원 또한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홍 원님, 우리가 한 일들을 숨길 방도가 있습니까? 걱정 마시오. 장부는 이미 불태워버렸고 백성들에게도 입단속을 시켜두었소.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과천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곧장 관하로 들어가지 않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백성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자 한 것이지요. 장터에 관복 차림의 관리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경계했습니다. 관원들이 나타나면 대개 좋은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도연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조정에서 파견된 이도현이라 하오. 이 고을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직접 알고 싶어 찾아왔소. 도연의 온화한 말투에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정말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농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대로 말씀해 주시오. 도연의 태도가 진심이라 느껴지자 백성들은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저희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세금은 끝이 없고 부역은 나날이 늘어나니 농사 지을 틈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땅을 빼앗아 갔는데 그 땅에서는 농사도 시원치 않다 하니 하늘이 벌을 내리신 게지요. 백성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사정이 훨씬 심각하였지요. 혹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장부는 다 불태워졌다 들었사옵니다만 그때 한 노인이 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허나 제가 몰래 숨겨둔 세금 고지서가 있사옵니다. 이런 억지스러운 세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연이 받아보니 그 안에는 우물세, 출산세, 닭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지요. 이튿날부터 도연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아 장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백성들의 증언을 조목조목 기록했습니다. 홍치수는 겉으로 태연한 척했으나 속으로는 조마조마하였지요. 이 여사 보통이 아니구나. 홍치수가 장교원에게 속삭였습니다. 뇌물을 써보시지요. 이미 시도했소. 꿈쩍도 않더이다. 조사가 이어질수록 두 사람의 죄상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의 증언과 숨겨진 문서가 그들의 탐욕을 가리킬 증거가 되었지요. 일주일 후 도연은 조사 결과를 정리해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임금께서는 크게 노하시며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감히 백성을 이토록 괴롭혔다니 당장 엄벌에 처하라. 곧 홍치수는 파직되었고 장규원은 재산을 몰수당한 채 먼 고을로 유배를 갔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과천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편이셨구나. 악한 자들이 마침내 벌을 받았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원망이 한순간에 풀려나온 듯 했습니다. 한양에서도 이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소월의 예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그 처녀가 한 말이 또 들어맞았다지 않나. 탐욕이 곧 화가 된다더니 그대로 되었구나.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네. 그 처녀에게는 하늘이 내린 힘이 있는 게야. 사람들은 더 이상 소월을 거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은밀히 찾아와 운수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단호히 말했지요. 소녀는 하늘이 주신 재주로 사람을 돕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 재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지요. 그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였습니다. 과천 사건을 마무리한 도연은 한 달 뒤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청렴과 능력이 조정에 알려져 정원에서 정랑으로 승진하였지요. 한양에 돌아온 도연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소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궁궐 담 밑에 있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져 찾는 이들이 많아지자 조용한 암자 근처로 거처를 옮긴 것이었지요. 한참을 헤맨 끝에 마침내 도연은 그녀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요. 도연이 반가움 가득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선비어른 이제는 날이라 불러야겠지요. 소월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겐 여전히 선비라 불러주시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연은 과천 고을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들려주었습니다. 정녕 당신의 말대로 되었소. 탐욕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지요.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소녀는 다만 그 기운을 읽었을 뿐이지요. 소월의 겸손한 대답에 도연은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이제 온 한양이 그녀를 신통한 처녀라 칭송했지만 정작 본인은 조금도 교만해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소월의 눈은 하늘이 내린 눈이라네. 이렇게 권선징악의 이치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지요. 악한 자들은 벌을 받고 올곧은 이들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사람을 기다리는 더 큰 운명의 굴레가 남아 있었지요. 이도현은 조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고 임금의 신임도 날로 두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소월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신분의 차이로 망설이던 차에 뜻밖에도 임금께서 도현을 불러들이셨습니다. 이도현, 그대가 과천 고을에서 올린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았다. 임금의 목소리는 온화했지요.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런데 그 사건을 어찌 그리 정확히 알아낼 수 있었느냐? 마치 미리 알고 있던 듯 하더구나. 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월의 존재를 어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던 것입니다. 전하, 실은 한 사람의 도움이 있었사옵니다. 누구냐? 소월이라는 처녀입니다. 관상에 재주가 있어 장규원과 홍치수의 악행을 미리 짐작하였사옵니다. 임금께서는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관상술이라 그 처녀가 정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냐? 그렇다옵니다, 전하. 신의 장원급제 또한 장규원 집안의 몰락 또한 모두 그녀가 미리 말하였던 일이옵니다. 임금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처녀를 궐로 불러들이도록 하라. 짐이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며칠 후 소월은 생전 처음 궁궐에 발을 들였습니다. 내명부에서 마련해준 옷을 입었으나 타고난 기품은 감출 수 없었지요. 내가 바로 소월이로구나. 소녀 소월, 성상 전하께 삼가 문안 올리옵니다. 임금께서 보시니 저라는 자태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짐의 관상도 보아줄 수 있겠느냐? 송구하옵니다. 다만 아를 수 있는 것은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군주이시며 오래도록 태평성대를 이루실 상이라는 점뿐이옵니다. 소월의 대답에 임금께서는 크게 웃으셨습니다. 참으로 영특한 처녀로다. 이처럼 훌륭한 재주를 지니고서 거리에 나앉았다 하니 안타깝구나. 소녀는 하늘이 내린 재주로 사람들을 돕는 것만으로도 족하옵니다. 임금은 더욱 감동하셨습니다. 잠시 후 뜻밖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이도현이 너를 아내로 맡고 싶다 하더구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소월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현이 임금께 자신과의 혼인을 청하였다는 것이지요. 전하, 소녀는 신분이 미천하여 감히 신분이 무에 크다 하겠느냐. 하늘이 내린 재주 앞에서 높고 낮음이 무엇이냐. 더욱이 그대는 조정에 큰 도움을 준 이니라. 그리고 마침내 어명은 내려졌습니다. 짐이 특별히 허락하노라. 이도현과 소월의 혼인을 윤허한다. 이 소식이 퍼지자 한양은 술렁였습니다. 거지 처녀가 벼슬아치와 혼인한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혼례는 임금의 배려로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예복과 혼수까지 내려주셨고 조정 대신들까지 참석하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나와 축하했습니다. 정녕 꿈 같은 일이로다. 말 한마디로 부귀를 누리게 되었구나.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구나. 혼례 후 소월은 이제 이정랑댁 마님이 되었습니다. 예전 구걸하던 거리를 지날 때마다 감회가 새로웠지요. 어느 날 소월이 말했습니다. 낭군, 소녀가 이렇게 귀한 몸이 된 것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마님, 이는 하늘이 정하신 일이요. 마님의 덕과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소월은 마님이 된 후에도 자신의 재주를 사람들을 위해 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드러내지 않고 참으로 절실한 이들만 조용히 도왔지요. 도연이 조정에서 중요한 일을 맡을 때마다 소월의 조언은 큰 힘이 되었고 임금께서도 종종 도연을 통해 소월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월을 말 한마디로 부귀를 누린 거지 처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교훈을 되새겼지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 것, 하늘이 내린 재주는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
착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언젠가 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월의 이야기는 한양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품고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고 있지요.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한때 거지였던 소월이 이제는 존경받는 마님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소월의 착한 마음과 하늘이 내린 재주, 그리고 그것을 올곧게 쓰려는 뜻이 빚어낸 결과였던 것이지요.